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평생 홀로 키워온 아들네 집에서 집안일, 육아 거기다 바깥일까지 해오면서 헌신했지만 시댁 식구를 집에 들이고 자신은 밖으로 내쫓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천벌을 내린 정미영님의 사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미영님에게는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사연 쓰는 것을 망설이다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레 꾹꾹 눌러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마디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말이든 가슴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25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영겁과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뒤돌아보니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7년 차였을 때였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의 일은 잘 되고 있었고 저도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어요. 암 선고를 받고 나서도 남편은 아들과 저를 걱정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당신이 걱정이야. 험한 세상인데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도영이도 키워야 하는데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당신은 무조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어요. 자꾸 나약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슬픈 대화를 씨는 듣지 못했는지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 낙엽처럼 지는 날이 오고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당신도 꼭 건강 잘 챙기고. 남편은 병상에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겁이 많이 났어요. 저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사랑하는 남편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질 않았습니다. 세상이 반쯤은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밤마다 몰래 화장실에 숨어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 앞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떠나는 사람 마지막이 편안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펑펑 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편은 마음 편히 세상을 떠나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남편은 하늘로 떠났어요. 그리고 치러진 장례식.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의 마지막 손님까지 떠난 뒤에야 내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 같은 것이 생겼음을 깨달았어요. 병실에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뒤론 정신이 멍해서 애써 슬픔을 억누르며 의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정말 정신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대로 혼절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 눈물이 한 바가지씩 쏟아졌지만 장례 절차를 치를 때는 매달린 일손이 워낙 많아서 내 감정을 오롯이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게 다행이었죠. 그러나 모두가 돌아간 뒤 홀로 남은 밤이 되자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아들 도영이를 달래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5살밖에 안 된 도영이가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 아빠 금방 돌아오냐고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애써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도영이를 아빠가 많이 사랑해 주셨지. 아빠 빨리 왔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 세상에 없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도영이를 달랜 뒤 깊은 밤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런저런 절차를 마무리하며 장례식장 바깥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 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귀가를 서두르며 이렇게 말했죠. 아직 젊으니 재혼을 생각해봐라. 아이가 어리니 새아빠를 둬야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당장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 와중에 벌써 재혼 얘기라니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몇 시간도 안 된 시점에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죠. 내 마음도 알지만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저를 걱정해서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전 단호한 표정으로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전 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할 순 없어요. 이렇게 거듭 말했어요. 마음 한편엔 불안이 엄청 컸죠. 하지만 아이를 두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친정 식구들의 태도였습니다. 애도 기간 중 친정엄마와 몇몇 친척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 너무 고생할 텐데 도영이를 친척 집에 입양 보내면 어떠냐? 넌지시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몸 안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었죠.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내 아이인데 왜 다른 사람 손에 맡겨요? 절대 안 돼요. 아니, 그게 내가 좀 더 편해지지 않겠냐는 거야.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전 막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서요. 그 뒤론 친정 쪽에서도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결국 장례가 모두 마무리된 새벽 무렵, 저는 장례식장 구석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상복은 구겨지고 얼룩져 엉망이었죠. 지금 제 마음과 같았어요. 그때 아직 잠들지 못한 도영이가 다가와 제 옆에 찰싹 붙었죠. 저를 올려다보는 애의 얼굴에 남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겨우 억눌렀어요. 엄마, 우리 집 언제 가? 나 졸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그래, 이따 집에 가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말이 떨어지자 도영이는 그 작은 손으로 제 왼손을 꼭 쥐었고, 아이 손바닥에 온기를 느끼자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없던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도영이가 있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한켠이 불붙듯 타올랐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던 것도 도영이를 잘 키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 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어요. 시댁도 친정도 그런 조심스럽지만 같은 이야기를 또 했죠. 아직 젊은데 재혼이라도 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해라.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니? 입양을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해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 도영이는 내 손으로 키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키울 거예요. 정말 당당하게 말했고 그럴 자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혼자 애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세상은 정말 수많은 편견과 혹독함을 선사했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정말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어떤 유혹이나 타인의 말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것이 내 아이를 지키는 길이기도 했지만 저를 지키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추스를 시간도 없이 하루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살아가려면 장례를 치른 뒤부터 바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작은 빌라로 이사하는 것이었어요. 치료비에 남편 퇴직금까지 다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저 혼자 벌어서는 기존 월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이제 아들 도영이는 겨우 5살, 아직 유치원에도 가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휴지 공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밤에는 고깃집 접시 닦는 일도 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아침에 일어난 도영이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묻고는 했어요. 엄마 조금만 나갔다 올게, 도영아. 어린이집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다행히도 도영이의 등원은 옆집 할머님께서 감사하게도 도와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할머님이 없었다면 저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일하는 곳들이 제 사정을 봐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저 하나 먹고 사는 일이었으면 며칠은 굶어도 상관없지만 아이한테는 그럴 수 없었죠. 그 시절 저는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한다고 자신을 많이 자책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절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친정이나 시댁에 도움을 청하기엔 두 집 다 형편도 좋지 않았죠. 어머나, 재혼하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 주위에서도 다들 그러는데 미영 씨 예뻐서 재혼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종종 이렇게 말하시고는 하셨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도영이가 최고의 재산이니까요. 전 이 아이만 있으면 돼요. 참 미영 씨도 대단해. 요즘 다들 재혼하고 그러는 세상인데 혼자서 아이를 그렇게 꿋꿋이 키우고 말이야. 저는 항상 당당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아직도 아빠를 찾는 도영이를 보면 재혼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죠. 그동안 저는 쉴 틈 없이 일했어요. 가끔은 너무 지쳐서 혼자 집구석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심하게 앓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색할 수는 없었죠.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도영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요. 저희 목표는 단 한 가지 도영이뿐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도영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로 자라주었죠. 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가끔 과학경시대회에서 상을 타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일이었어요. 꼭 내가 흘린 눈물과 땀에 대한 보답 같았죠. 그만큼 아들이 잘 성장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로 꼽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 소식을 듣고 저는 펑펑 소리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영아, 엄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 온몸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어요. 그동안의 서름과 힘듦이 한 번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러자 저를 도영이가 일으켜 세워주었고, 우리는 한참이나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영이가 대학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어느 날 밤늦게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죠. 엄마, 나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소개해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에 그러라고 했죠. 그래서 도영이의 여자친구를 처음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 종일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정말 준비하면서도 떨리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마음이 듦과 동시에 혹시 우리 아들에게 상처 주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라는 것이 모두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도 경험이겠지만 아들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도영이의 여자친구는 꽤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싹싹하기까지 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큰절하듯 깍듯한 인사도 그렇고 수수한 옷차림도 참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제 손을 붙잡으며 정말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몇 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겨우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반인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도 결혼을 일찍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또한 아들과 며느리감도 강한 의지를 보였기에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요. 아직 취업도 완벽하진 않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혼수 자금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잘 준비해 볼게요. 정말 기특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둘 다 직장 초기 단계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며느리 쪽 집안 형편도 그다지 넉넉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난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줘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적금도 깨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끌어와 혼수와 예단 비용을 도왔어요. 사실상 제 노후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출발한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로서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가슴속에 품고 식장에 서 있었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돼서 결혼하네. 보고 있나요? 속으로 중얼거리니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드레스 차림으로 내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잘할게요. 저는 그런 그녀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도영이 곁에 있어줘서.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결혼 초반에는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회사에 다니며 밝게 생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근처에 전셋집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홀로 변변치 못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사시겠어요? 아니다. 나야 지금 일자리가 여기랑 더 가까우니까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혼집에 제가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주말마다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시장도 같이 다니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볼 때 저에게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싸준 반찬을 가져가며 싹싹한 이야기도 많이 해줬죠. 역시 어머님 반찬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참 좋은 며느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하늘에서 이런 행복을 내려준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제안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원룸을 정리했어요. 제가 원룸에 사는 것이 늘 아들의 마음에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며느리도 제가 원룸에서 지내는 게 좀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제가 신혼집에 거주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계속될 것 같던 행복은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불행의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모든 게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를 이유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아들 부부의 집에 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솔직히 묘한 서운함이 약간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기 보는 거 내가 도울게. 우리 엄마가 와주실 거니까 어머니는 일도 바쁘신데 일을 보셔도 돼요. 톡톡 쏘아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손자를 많이 돌보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후 사돈이 들어왔죠. 사돈과 계속 있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중으로 집을 비우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노후 자금을 아들 결혼에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의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여전히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손자도 있고 아들과 며느리도 있었기에 잘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며느리가 불만을 토로하고는 했어요. 제가 집에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 된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 놓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런 날도 있었죠. 어머니, 이 반찬은 좀 짜네요. 우리 엄마처럼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머니 설거지가 쌓였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손목이 안 좋아서요. 처음에는 애 낳고 예민해졌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내게 던지는 말이 가슴에 와 맺혔습니다. 특히 은근히 명령조로 변한 태도로 이내 저는 마치 식모가 된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심지어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오면 저는 제대로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서성이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저는 너무도 이상했고 믿기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일 핑계로 바쁘다고 하면서 주말 내내 잠만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털어놓으면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했죠. 엄마, 좀만 참아줘요. 아직 산후조리하느라 힘들잖아. 이렇게 며느리 편을 들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겠지 하면서 그냥 넘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 잡으며 참고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친정집이 사업 실패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울며 불며 저와 아들을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 집이 경매로 넘어갈 판이래요. 당장 이리로 모셔야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든 시절을 겪었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요양원 같은데도 시설 잘 돼 있다고 하고요. 내가 여기서 나가라고? 나가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잠시 좀 지혜롭게 행동하자는 거죠. 심지어 아들도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꼭 우리랑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에 제가 느낀 배신감, 그 비참함은 말로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나가 살든 이곳에 살든 사실 제 삶이 별로 크게 바뀔 것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다만 아들과 며느리의 말은
큰 상처가 되었어요. 내가 평생 너를 키우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단호했고 며느리도 자기 부모님 모실 생각에만 젖어 있을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탁 위에 요양원 홍보 팸플릿과 원룸 월세 광고를 펼쳐놓은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전 그 길로 잠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고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속이 쓰리다 못해 쥐어 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저의 현 주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힐 정도였어요. 결국 며칠 뒤 더 미룰 수가 없다는 듯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니, 여기 원룸 괜찮대요. 보증금 저희가 조금은 마련해 드릴 테니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결국 구한다고 구한 게 원룸이었어요. 요양원은 시설이 잘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고급 요양원이 한둘일까요? 다만 비싸서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죠. 결국 저는 며느리의 통보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개조차 들리고 침묵하는 모습이었죠.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보다도 그동안 제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배반이라는 생각에 참담함이 더 컸죠. 이 집에는 결국 사돈네도 들어올 것이고 아이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버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낡은 원룸으로 혼자 다시 이사를 했죠. 이삿짐을 싸서 방으로 들어온 첫날 밤, 먹먹한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연락이라도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마디의 문자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어요. 며느리 쪽 친정 식구들과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 모습에 저는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제 나 없어도 잘 사는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한 뒤 밤새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렇게 낡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한창 짐 정리를 끝냈을 무렵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박스 겉면엔 서툰 글씨가 보였는데 제 글씨였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비밀 상자라고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분명 어렴풋이 기억이 날듯 말듯 하긴 한데 뭔지 기억은 정확히 나질 않았어요. 비밀 상자, 내가 여기에 뭘 넣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자 테이프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철제함이 들어 있었는데 빛바랜 자물쇠가 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서 그런지 툭 하고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철제함을 열자마자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수첩, 편지 봉투 몇 개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죠. 지금의 서러운 상황에 남편까지 이렇게 떠오르니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그리고 상자 밑에는 접힌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구기미심의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를 펼쳐보니 남편이 손수 적어놓은 미래 계획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5년 후 아이 유치원 입학, 가족 캠핑,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10년 후 조그만 가게 차릴까, 이런 궁금증도 남편은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살 수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 모든 계획이 남편의 암 진단으로 인해 중단되었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5년. 하지만 이 종이는 아직도 그때의 기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있던 건 저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당신, 요즘 우리 도영이 돌보느라 고생 많지? 그래도 당신이 웃어줘서 매일 행복해해. 내가 혹시 늦게 퇴근할 때면 기왕이면 푹 자. 괜히 기다리다가 피곤하면 안 되잖아. 사랑해.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용인데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과거 야근을 자주 하던 남편이 내게 미안하다고 늘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박스를 닫고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자를 치우는 동안 머릿속에선 과거의 행복과 현재의 씁쓸함이 교차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자 덕분에 저는 내 인생이 결코 한순간의 불행으로만 가득 찬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온다면 이 소중한 추억을 함께 펼쳐보고 싶다고 속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마음이 좀 이상하게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비밀상자 하나 열어본 것뿐인데 마치 남편이 곁에 와서 다독여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원룸 생활에 적응한 지 3개월쯤 지나던 날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본인을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평생 변호사를 만나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25년 전 선생님 남편분께서 남긴 유언이 있어요. 뵙고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기꾼인가,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온갖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 유언이라니요.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와 갑자기 유언이라니. 하지만 변호사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남긴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가 직접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누가 보더라도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인이 남긴 문서라며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아들이 30살이 되기 전에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 별도로 신탁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은 이미 제가 다 받았어요. 치료비로도 거의 썼고요. 내가 당황해 말하자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이미 쓰셨지만 고인께서 별도로 본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 자금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너무 일찍 큰 돈을 가지면 돈의 가치를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30살이 될 즈음 혹은 그 이후에 잘 판단해서 공개해달라고 하셨어요. 물론 저도 이것을 실제로 담당했던 변호사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된 뒤 그 법무법인을 제가 이끌고 있어서 제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20년 전 내 명의로 집 한 채를 사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지금은 꽤 큰 가치를 지닌 집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 듣게 되었어요. 집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내 앞으로 된 집이 없어요. 남편이 대체 그걸 언제? 변호사는 놀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서류 절차와 명예, 이전 등을 고인이 저희 법무법인에게 일임하셨어요. 혹시 아내분이 이 집을 알면 미리 팔아버릴까봐 걱정하셨나 봅니다. 너무 끔찍이 아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호교보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아들이 버릇 나빠질 것을
매우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걸 듣고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둔 줄 난 몰랐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분명 저와 함께 화목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며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니 너무 많은 걱정들이 들었겠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방법을 고민했던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떠나지도 못한 것이었죠. 그리고 먹먹함과 동시에 감사함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었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부탁한다라는 말. 그 말이 이런 뜻인 줄은 몰랐어요. 너무 늦게 그 뜻을 알아버려서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게 이 돈과 집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건가요? 내 질문에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아드님도 31가 됐으니 고인의 유언에 적힌 시한은 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는 어머니의 자유입니다. 저는 원룸벽에 기대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분명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돈에 허덕이고 있을 텐데. 혼잣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답해줄 사람은 없었죠. 이것은 오롯이 제가 결정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나를 내쫓아냈고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이 돈이 이제야 제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었어요. 혹여나 제가 아이를 생각 없이 지원만 해주다가 아이가 엇나갈까봐 걱정한 것이었죠. 실제로 저는 제 수중에 몇십만 원도 없을 정도로 제가 번 돈을 평생 다 아들에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것이었죠. 허름한 원룸에 홀로 버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돈은 남편이 떠나면서도 걱정하며 준 돈이었기에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는데 이건 남편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이 사두었다는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번듯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개발지에서 벗어난 촌동네였지만 재개발을 거치며 단독주택과 상가가 빼곡히 들어선 곳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마당까지 있었어요. 벽은 약간 낡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끝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집의 리모델링 보수공사까지 제게 주기 전 다 해서 전달하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당신 덕분에 따뜻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오다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그 마당에서 넋을 놓고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슬퍼하거나 남편을 그리워하지만은 않아야겠다 생각했죠. 제가 잘 사는 것이 남편도 바랬던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집안을 구석구석 닦고 정리했어요. 나만의 공간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벽지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골랐고 주방엔 예쁜 식기들을 주문해서 정돈해 놓았어요. 원룸 생활과는 달리 새 집은 더 이상 내가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기에 마음이 훨씬 편했습니다.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정리가 끝난 뒤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느껴졌어요. 이제야 나도 내 삶을 사는구나 이런 실감이 났습니다. 밤에는 남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소주 한 잔을 따르기도 했어요. 당신, 나 이제 후회 없이 살게요.
아들 걱정은 아직 많아요. 하지만 그 애도 정신 차릴 날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은 내가 행복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당신 없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혼잣말하며 조용히 잔을 기울였습니다. 불현듯 오래전 남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새 집에 들어온 후 저는 아들, 며느리, 사돈의 번호를 차단하고 옛날 휴대폰은 옷장 깊은 곳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을 사고 새로운 번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연락을 끊었던 아들이 수소문 끝에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원룸 주인이 짐 빼셨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했죠.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연락도 끊지 않은 채 돈을 들고 금방 아들에게 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연락까지 끊었을 정도로 저의 다짐은 확실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왔어. 더 묻지 말아줄래?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여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걱정돼서 그러죠.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걱정은커녕 나를 내쫓은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제가 원룸으로 가던 날 아들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도 어떤 위로의 말도 안 했어요. 게다가 이삿짐 정리조차도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살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그 후로 며느리에게도 정말 죄송했다는 톡이 왔어요. 그때 저희가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이때 눈치를 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 수중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 번호까지 수소문해서 알아볼 정도였으니 뻔했습니다. 분명 저에게 돈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었고 며느리였고 가족이 너무나도 그리웠던 저였기에 감상에 젖어 그들을 도와줬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짐작 취급을 받은 채 버려졌으니 그들의 이야기는 듣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웃이나 친척들 통해 아들 부부의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안 사정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고 하더군요. 장인과 장모도 모두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사업을 접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사업에 손댔다, 실패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물론 소문이었기에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 모두 좀 도움을 주지 그러냐는 식으로 저에게 말하고 했는데 정말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로선 단호했어요. 내가 지금 도와주면 저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할까? 아니면 또다시 나를 이용하고 버릴까? 솔직히 그 답은 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지금도 안 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수척한 얼굴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아들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사업이 망했어요. 제발 도와줘요. 한참이나 대문에 서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인생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손을 내밀더군요. 도영아,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하는지 말해봐. 너희가 날 어떻게 내몰았는지 기억 안 나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죠. 진짜 후회해요. 엄마,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차마 버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어요. 힘들면 찾아오고 괜찮아지면 또 내쫓는 거야? 내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지. 지금 당장 나한테 매달려봐야 무슨 소용이니? 나는 이미 너희에게 버려진 사람인데. 그러자 아들은 다시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진짜로 한 번만요. 제가 하라는 건 다 할게요. 하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어요. 정말 내가 깊이 반성한다면 생각해보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분명히 보여준다면 말이야. 그때는 내가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구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들은 한동안 대문 앞에 서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어미인데 가슴이 찢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더는 과거처럼 저를 희생해서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배부르게 사는 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길 바라며 25년이나 더 흐른 후에 제게 재산을 준 것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요? 그래도 이번에는 내 마음을 지켜야겠어요. 저는 한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림 교실에 나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기도 했죠.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1분 1초조차 쪼개 쓰던 내가 이렇게 여유를 가져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물론 일은 그만두질 않았어요. 물론 일을 그만둬도 될 법한 재산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근무를 하면서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도 바른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늘어져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예전처럼 목숨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면서 주변에 도움이 절실한 단체에 약간의 기부도 했어요. 거창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런 게 손이 큰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필요한 만큼만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나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이런 싱글맘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봉사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예전 내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실제로 저도 과거에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정말 컸었습니다. 이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몇 차례씩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진짜 저희 힘들어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소문이지만 어머님 크게 부자가 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도 안 도와주세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를 받자 이제는 화도 안 났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쫓아낼 때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비록 며느리이긴 하지만 최소한 자식 된 도리로서 제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반응을 복도 급하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들이 반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는 것은 알게 되었죠. 이후에는 아들에게도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생각이 짧았었나 봐요.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들 역시 무의미한 반성을 반복하더군요. 결국 돈이 필요했기에 하는 말들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생각하겠죠. 제가 너무하다고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당시에는 필요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렸던 것이죠. 만약 제가 지금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제가 여전히 그 원룸 구석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은 제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완전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무난 인사를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문자를 그냥 무시했어요. 그 이후 아들 내외는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어요. 그들 입장에서 제가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죠. 주고 또 주다 보면 그들은 반성할 기회도 책임질 기회도 놓쳐버린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어요. 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을 한 것이기도 했어요. 아들이 찾아온 뒤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계속 불안증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상담하면서 털어놓게 되었죠. 그러자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인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부모로서 책무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면 의존하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호의가 권리인 줄 알고 화까지 낸다는 것이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며느리와 아들은 화를 내며 왜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냐는 식으로 독촉을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빚이 없죠. 오히려 그들은 제게 빚을 지고 있어요. 제가 가난했을 때 모든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었으니까요. 나중에 진짜로 잘못을 깨닫고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그때는 또 다르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유언이 결국 이런 결말로 이어졌다는 게 희비가 교차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남긴 재산 덕분에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아요. 고맙고 또 미안해요.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결국 이렇게 됐으니 그래도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았어요. 당신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 그걸로 됐다고요. 그리고 내 등 뒤를 천천히 토닥여 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끔 밤이 되면 손자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죠. 그 아이가 지금쯤은 말도 제법 할 텐데 나를 기억이나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시 아들 내외에게 다가가지 않는 건 이제 나도 내가 소중하다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잘 있죠? 나 이제 조금씩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게 보여요. 너무 늦었지만 나도 나대로 행복을 찾아보려 해요. 오늘도 남편 사진에 대고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리고 또 따뜻하기도 하죠. 아마도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과의 관계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대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위해 내 인생까지 바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명확합니다. 저는 제 몫의 행복을 찾아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과거와 달리 저는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고 기준이 명확히 생겼기 때문에 과거처럼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리는 결론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할 생각이기도 하고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혼수 안 해줬다고 시어머니에게 라면만 주구장창 끓여준 며느리에게 참 독특하면서 기가 막힌 복수를 하신 강순희님의 사연입니다. 참 독특한 해결법이었지만 그래도 효과는 좋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강순희님은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하셨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강순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들은 참 순하고 착한 아이라 저로서는 큰 말썽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준 것이 정말 큰 복이라 생각했죠. 물론 혼자 벌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젊은 시절엔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을 보면서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저희 며느리 때문이에요. 제가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끼리 자주 모여서 텃밭에서 난 채소를 나눠 먹거나 계절마다 마을회관 같은 곳에 모여 김장도 함께 담그곤 한답니다. 저도 시장통에 나가 야채 장사를 하며 생활비를 벌곤 했지요. 아침 일찍 가게를 열면 단골 아주머니들이 와서 콩나물 한 봉지, 무 한 뿌리씩 사 가시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지치지 않고 잘 살아왔던 건 옆에 있어준 사람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혼자 키운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꽤나 좋았습니다. 딱히 가르친 건 없다만 머리가 영특해서 중학교까진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부터는 서울로 유학 아닌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제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아 매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조금은 빠듯했지만 아들은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저를 덜 힘들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가끔씩 반찬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아주 소소한 인생의 낙이었어요. 비록 아버지 없이 자랐어도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죠. 다행히 아들은 대학교도 무난히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야무지고 착실해도 세상 물정은 아차하는 순간에 발목을 잡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영주야, 혹시 힘든 일 생기면 꼭 엄마한테 말해.
괜히 엄마 걱정할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숨기고 끙끙 앓고만 있지 말고.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니, 제가 무슨 어린애예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대예요. 그리고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장사 그만하세요.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아이, 장사를 접기는 뭘 접어. 큰일 날 소릴. 너 어릴 때부터 한자리에서 쭉 해왔는데 물건들 힘이라도 남아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나중에 너 결혼 미천을 걱정 없이 대줄 거 아니야. 아휴, 우리 어머니 고집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렇게 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는 꾸준히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따금씩 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 적응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만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좋았기에 꾸준히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쯤 접어들었을 무렵 느닷없이 제게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응, 여자친구가 있었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괜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면 또 민망하니까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한 번은 보여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오, 그래. 괜찮은 아가씨인가 보네. 엄마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너희 일정 맞춰보고 데리고 와. 궁금하다. 우리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가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주말에 여자친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1년 넘게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무척 도회적이었습니다. 저처럼 시골 흙냄새가 몸에 밴 사람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달까요? 새하얀 셔츠에 잘 어울리는 검정 바지를 입은 모습이 제가 TV에서나 보던 세련된 직장인 같더군요.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살았다기에 혹시라도 깍쟁이는 아닐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사근사근 제게 말을 잘 걸어줬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영주 씨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고 너무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기뻐요. 오래간만에 도시 벗어나서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요. 우리 영주가 내 자랑을 많이 했나 보네요. 딱히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나도 아가씨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아,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배도 많이 고플 텐데 얼른 밥 차려줄게요. 그날 저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아들이 온다고 갈비찜도 하고 감자조림, 콩나물 무침, 연근조림, 시골에서 직접 담근 김치 등등. 도시 밥상보다는 조금 촌티나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상을 차리니 며느리가 입을 떡 벌리며 감탄을 하더군요. 서울에서는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이 자리가 불편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조곤조곤 말도 잘 붙이고 살갑게 먼저 다가올 줄도 아는 며느리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짝으로 손색이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을 저는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 집은 은진네 쪽에서 해오겠다고 해요. 혼수도 큰 건 은진네 쪽에서 준비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크게 준비할 게 없다고 하시네요. 아니, 신혼집도 모자라서 혼수까지? 예, 그러지 말라고 해라. 부담스럽게. 엄마도 돈 충분히 있어. 내가 이럴 때 아낌없이 쓰려고 돈 모아놓은 건데. 에이, 저희도 돈 있어요. 어머니, 가전제품 같은 건 저희 돈으로 준비하면 돼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라 하시더라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저는 처음엔 그게 고맙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형편이 막 돈을 펑펑 써도 될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아서 결혼 비용을 모두 대줄 수 없긴 해도 혼수나 신혼집을 사는데 보태주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싶었죠. 아들 입장에서는 처가댁이 일방적으로 신혼집도 해주시고 혼수도 몇 가지 해주시고 나면 괜히 그쪽에 빚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전했어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쪽에서도 막 어머니가 신경 쓰고 그러는 거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다. 눈치껏 알아서 잘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구나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울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괜한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했고 저도 괜히 여기서 더 고집부렸다가 결혼이 어긋날까봐 차마 더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돈댁과 상견례 겸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사돈어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했고 사부인은 오랜 시간 동안 교직에 있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시골 출신인데다가 해온 거라고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밖에 없었던 저는 살짝 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사부인과 사돈어른은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제게 편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집안일은 안 해봤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살림을 배울지 걱정되네요. 그래도 사부인께서 다그치지 않고 잘 가르쳐 주실 거라 믿어요. 아휴, 저도 별다른 건 못하지만 간단한 반찬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웃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쳤을 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려나 보다 하고 한시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은근슬쩍 투덜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나 많이 준비를 해 가는데 왜 자기네 집은 조금도 보태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안 해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단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양가가 다 마음이 편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에선 누구도 100% 만족하기 힘들다는 걸 여기서 실감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한 나 때문에 괜히 우리 아들 혼사를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엔 정말 모든 게 잘 이루어질지 서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닐지 실제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는 말에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리를 털어내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예식 당일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은 축복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결혼식이었지만 묘하게 속사정이 조금씩 꼬이는 듯한 이 기분. 저는 이미 한 번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라 왠지 이런 사소한 잡음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부디 제 느낌이 틀리길 바랐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복잡해지리라곤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크게 불만스러운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명절이나 제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파혼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슨 사고길래 병원에 입원을 해? 무슨 사고인데 많이 다쳤어? 차에 치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됐어요. 적어도 한 달은 깁스를 해야 할 것 같다네요. 이번 아버지 제사 때는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사 못 오는 게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다른 곳 다친 데는 없고. 네, 다행히 다리만 부러지고 다른 곳은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천만 다행이다. 그래,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병원 어디인지 말해다오. 엄마가 올라갈 테니까. 아들이 사고를 당했단 소식을 듣고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다리 외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하기에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제게 입원한 병원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가게를 며칠 쉬기로 하고 곧장 아들이 있는 서울의 병원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쪽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좀 조심하지 그랬냐며 괜한 타박을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며느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주말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은지는 어디 갔니? 일요일인데 출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오늘 강원도에서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만나고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지루하기만 할 텐데요, 세상에, 남편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야? 아이고 참. 친구들이야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면 만나던지 하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할 필요 있나요, 제가 아예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픈 아들을 내버려 두고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속상했습니다. 조금 꼬인 시어머니 같이 보이기도 하실 테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한쪽 다리를 쓰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옆에서 병간호라도 좀 하고 있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더군요. 몇 시간 후 며느리가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괜히 잔소리로 들릴까 싶어 별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아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도 받았고 회사에서 휴가도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퇴원 수속을 밟는데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딱 일주일 동안만 저희 집에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응, 일주일.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님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 사람 아직 다리가 다 낫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목발 짚고 다니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일주일이나 연가를 내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일주일 동안 간병인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있으면서 그의 병간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용은 제가 다 드릴게요. 며느리의 부탁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 며느리의 말도 일리가 있더군요. 고작 일주일 때문에 간병인을 쓰는 건 돈 낭비고, 그렇다고 간병인 없이 혼자 생활하게 뒀다가 행여나 또 다른 사고라도 난다면 골치 아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아 놓는다고 적어두고 짐을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항상 집에 혼자 있다가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니 그래도 나름 행복하더군요. 삼시세끼 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줄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정신없이 바쁜지 3일 연속으로 새벽 귀가를 하더군요. 어느 날은 살짝 술에 취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너 혹시 이 시간까지 술 마시고 들어온 거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 팀원들끼리 회식이 좀 있어서. 저 때문에 깨셨어요? 아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안 자고 있었어.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못 써.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그리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 연락이라도 좀 해주던가. 나는 여태까지 일하다 들어온 줄 알았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예상에도 없었던 회식이라. 아,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응. 아니, 안 먹었다. 배가 별로 안 고팠어. 왜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배가 안 고파도 드셔야죠.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니다 됐다. 나 원래 라면 같은 거 잘 안 먹어. 어른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면은 몸에 안 좋아서 안 먹는다 하시면서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 집에는 겉면밖에 없어요. 겉면은 몸에 좋대요. 제가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지만 술에 취한 며느리의 귀에 그 말이 들릴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손수 제게 라면을 끓여줬고 딱히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줬어요. 그런데 그 라면을 먹은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딱 일주일이면 된다던 며느리의 부탁은 일주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본인이 알아서 케어하겠다고 했으면서 제게 일주일, 아니, 한 달만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저도 생업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부탁을 하니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 저는 쭉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며느리가 그날 이후부터 쭉 제게 라면만 끓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음식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라면만 끓여주더군요. 어느 날은 국물 있는 라면을 끓여주고 또 어느 날은 볶음 라면을 끓여주고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도 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라면만 끓여주는 겁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매일같이 라면만 먹다 보니 속병까지 찾아온 저는 동네 내과까지 다녀야 했습니다. 애초에 잘 먹지도 않던 라면을 먹다 보니 제대로 탈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아들이 잘 때 늦은 밤에만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아들이 깨 있을 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자는 시간만 노려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그래서 한날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너한테 밥 해달라고 성화를 부린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밥 해서 먹었다는데도
왜 말을 듣질 않고 라면을 끓여주는 거냐고. 어머님, 제가 끓여드리는 라면이 맛이 없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끓여드리는데 뭐 원하시는 거 있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다 맞춰서 해드릴게요. 지금 내가 맛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니? 나는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냄비에 물 올려 나한테 라면을 끓여주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이건 너무 상식 밖의 행동 아니니? 제가 너무 바빠서 어머님께 며느리 노릇도 하나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서요. 해드릴 수 있는 게 라면 끓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라면을 끓이는 것밖에 없어서 여태까지 강제로 라면을 끓여줬던 거라는 게 그래도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기특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본심을 알게 됐습니다. 제게 말했던 그 이유,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라면을 끓였다는 것.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모처럼 며느리가 집에서 쉬던 날, 화장실에서 며느리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을 깜빡한 것 같았죠. 그래서 가져다 주려고 딱 쥐는 순간 메신저 알림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휴대폰도 잠궈놓지 않은 건지 대화 내용이 눈에 다 들어오더군요. 딱히 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대화 내용을 힐끗 읽은 저는 심장이 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친구의 대화는 저에 대한 뒷얘기로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바쁘지도 않지만 남편을 돌보는 것도 귀찮고 또 결혼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 시엄마가 미워서 소심하게나마 복수를 하고 있다. 내가 억지로 라면을 끓여서 갖다 바쳐도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더라. 일부러 거절 못하게 불쌍한 척하고 있는데 통하더라 등 이런 식으로 제 친구에게 제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이래서 시어머니에게는 잘해주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말. 시엄마한테 잘할 바에야 친정엄마한테 더 잘하겠다는 말. 친구에게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저나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 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고서 며느리의 휴대폰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는 제가 몰랐던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들어있었어요. 회사가 바빠 아들의 병간호를 제게 맡겼던 며느리는 가장 최근에 사돈댁에 혼자 갔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 사진이 찍혀 있었고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도 있더군요. 보아하니 사부인의 생신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아주 가관이더군요. 가족들끼리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야기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런 거에 있어서 깐깐하게 구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친정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막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며느리의 행동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불만이 있으면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는 걸 눈으로 보니 그냥 맥이 탁 풀리더군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예 대놓고 다 엎어버릴까 싶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장실에 며느리의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나왔어요. 제가 화를 내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태껏 저와 아들을 속이고 뒤지애기까지 해온 며느리를 시시하게 혼내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이런 일은 대놓고 봤으니까 뭔지 설명하라고 따지고 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골탕을 먹여주는 게 훨씬 더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의 정신머리를 어떻게 바로잡아 줄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아들의 병간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느덧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걸 속으로 계획해둔 저는 아들에게 미리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주야, 이번 추석에는 사돈댁이랑 같이 우리 집에서 추석을 좀 맞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집에서 같이 추석을 보내시겠다고요? 시골집 말씀하시는 거죠? 응.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 이후로 아직 양가가 제대로 모일 자리가 없었잖니.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명절 분위기를 내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좋지 않겠어. 사돈께는 내가 전화를 드릴 테니 그렇게 알고 추석날 집으로 내려오면 된다.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곧바로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더니 예상대로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며느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회사 일이 바빠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도 당연히 바쁘다고 핑계를 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해둔 멘트를 자연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 말아라.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 편하게 손님처럼 오면 되지 뭐.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안 그래도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감사해요, 어머님. 추석날 뵐게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괜스레 마음이 심란해지더군요. 괜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둬야 했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돈댁에도 이 사실을 전해드렸고 사돈댁은 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을 이틀 앞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부터 추석 음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튀김을 튀기고 전을 부치고 맛난 나물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새벽녘에 부엌이 꽉 찬 음식 재료들을 보며 이걸 언제 다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 어찌저찌 만들어지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늦은 오후쯤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음식 혼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거든요. 그랬어. 많이 피곤하겠네. 온다고 힘들었을 텐데 어서 방에 들어가 쉬어라.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뒷정리라도 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전 손사래를 치면서 앉아서 쉬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부엌에서 바쁘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각종 나물을 무치며 시간을 보냈고 일찌감치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돈댁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죠. 그제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어색하게 뭔가 도울 일이 있느냐 물었고 저는 그런 거 없으니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잘 됐다. 굳이 귀찮게 음식을 할 필요 없으니 살았다라는 표정이었달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얼굴 표정으로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말. 며느리의 표정이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돈어른과 사부인께 반갑게 인사를 한 뒤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전만 해도 7종류, 고기 요리, 생선찜, 잡채, 나물, 그리고 탕국에 이르기까지. 제가 나름의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음식을 올려놓으니 모두가 입을 떡 벌린 채 감탄사만 내뱉더군요. 세상에, 사부인 이걸 혼자서 다 준비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혼자, 제가 좀 더 일찍 내려올 걸 그랬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시간도 덜 들고 힘도 덜 들 텐데. 은지야, 너는 옆에서 안 도와드리고 뭐 했어? 엄마, 나도 일하다가 늦게 왔거든? 그리고 어머님이 도와줄 거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럴 때 옆에서 도와드리면 되려 걸리적거리기만 한다고. 그쵸, 어머님? 맞아요. 제가 은지 보고 쉬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 먹는 게 일상이기도 하고, 제가 원체 힘이 좋아서 이런 일 정도는 껌으로 해낸답니다. 자, 그러면 다 모였으니 어서 차례 지내고 식사들 하시죠. 식구들은 차례를 지낸 후 다들 앉아서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칭찬을 하기 바빴고, 며느리도 겉으로는 너무 맛있다며 즐겁게 먹는 척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노려 저는 가만히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라면 봉지 여러 개를 주섬주섬 들고 나왔습니다. 한 봉지도 아니고 대여섯 봉지를 한아름 꺼내서 말이죠. 사돈어른, 사부인, 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라면 봉지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참 가관이었어요. 사부인, 웬 라면이에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라면 끓여 드시려고요? 아니요. 이게 오늘의 스페셜 메뉴예요. 제가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라면만 지겹도록 먹었거든요. 누가 저한테 이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돈어른, 사부인께도 직접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어머니한테 라면만 끓여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말하는 거겠니? 당연히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정말 얼음장같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수많은 음식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시선이 며느리를 향했고, 저는 며느리를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상에 라면 봉지를 올려놓으며, 저도 평소에 라면을 안 먹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으니 속이 안 좋아져서 병원까지 다녀왔지 뭐예요. 밥을 먹었다고 해도 억지로 라면을 끓여줘서 그런가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이들은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같이 웃을 수도 없는 기묘한 분위기가 됐죠.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며느리 노릇 좀 해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끓여드렸던 건데 어머님도 좋다고 드신 거 아니셨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좋다고 말한 적 없다. 내가 워낙 바쁘다 하니 라면이라도 끓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줄 알고 말 없이 먹은 거지. 그런데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네가 친구랑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해준 것도 없는 시어머니한테 뭐하러 잘해주냐 는 식으로 내 뒤지 얘기를 해놨더라. 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구나. 잠깐, 이게 무슨 말이야? 은지, 너 다른 사람한테 사부인에 대해 뒷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니? 지금? 순식간에 식탁 분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은 당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고,
사부인은 며느리를 흔들며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괜히 아니라고 변명을 할까 싶어 그동안 제가 찍어 놓은 라면 사진들과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구가 나눈 대화를 찍어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사부인과 사돈어른께서 언성을 높이고 고함을 지르며 며느리는 그제야 울먹이며 서운해서 그랬다. 자기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와 같은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복수랍시고 이런 일을 벌였지만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 별로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상황을 중재시켰습니다. 두 분 다 너무 화내지 말고 우선 진정하셔요. 제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경솔했어요. 그 라면 얘기는 사실 혼수 때문에 서운함이 있었는데 친구랑 장난스레 얘기한 게 그만. 그럼 그렇다고 애초에 터놓고 말을 했어야지. 어른을 뒤에서 그런 식으로 욕하다니. 내가 정말 크게 잘못한 거야. 자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애들 결혼할 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줬던 건 순전히 애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거였는데 얘가 너무 철없는 짓을 했네요.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계기로 모두가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끝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게 사과를 했고 저도 며느리에게 마음을 풀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그렇게 겨우 상황은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날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바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걸 이야기해서 며느리가 반성하고 저도 노여움을 풀면 차츰 사이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사돈어른과 사부인이 서울로 먼저 올라가자마자 며느리는 눈빛을 싹 바꿔 제게 달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 정말 유치하시네요.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여기까지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너 나한테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니? 아무리 그래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건 없었잖아요. 당신, 지금 어머니 앞에서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 못해. 안 되겠다. 어머니, 저희도 이만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 나눴다가는 해결도 안 되겠어요. 가긴 어딜 가?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눈을 부릅뜨고 바락바락 달라드는 며느리를 아들이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부모 앞에서는 잘못했다며 눈물을 펑펑 쏟아놓고서는 돌아서니 바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마냥 기가 차더군요.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고 다시 아들 내외에게 연락이 온 건 추석이 끝나고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주말에 며느리와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오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가 더 할 게 남아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 앞에서 또 눈을 뒤집어 까고 대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주말에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어쩐지 제게 달라들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고 도끼라고는 싹 빠진 채 고개를 푹 숙이며 우물쭈물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 욕을 하면서 복수를 하던 애가 이젠 새파랗게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참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망설이고 있는 며느리의 등을 떠밀며 말을 시켰어요.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 빨리 이야기해. 어머님 얼마 전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전 혼수 문제도 그렇고 결혼 비용 문제도 그렇고 뭔가 묘하게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이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혼수도 보태줬는데 어머님은 딱히 저희한테 해주신 게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쌓였나 봐요. 심지어 친구에게 투정 부리다가 어머님께 들키기나 하고. 그래, 나도 처음에 이야기 들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 그런데 끝까지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길래 나중에 너희가 정말 힘들 때 도와줘야겠다 생각했고, 그게 그렇게 서운했으면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뒤에서 어른을 그렇게 험담하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야.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아주 솔직하고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용 문제나 시댁과 친정에 서로가 서운한 점이 있으면 숨겨두지 말고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자고 합의를 했고, 며느리도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자책하며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느리에게 사돈댁을 불러다가 그렇게 대놓고 잘못을 폭로한 것에 대한 것을 사과했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속에 꽉 막힌 곳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긴장한 표정으로 있던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며느리도 울다 웃다를 반복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일을 벌이길 잘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쭉 겉으로만 예의를 갖추고 속으론 돌을 던지는 관계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 후로 얼마 동안은 별 소식 없이 조용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못했던 장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회사 생활을 하느라 분주하게 지내는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텃밭에서 채소를 고르다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을까, 바쁘다고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예전과 다른 온화한 말투로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제가 먼저 전화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유, 무슨, 너도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점심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녀요. 그래서 요새 회사에 도시락 싸 가볼까 생각 중인데 마침 집에 김치가 다 떨어져서요. 혹시 어머님표 김치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김치 달라는 소리를 다 하고. 저희 요즘 집에서 음식 해 먹는 거에 맛들렸어요. 남편도 요즘은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졌고, 저도 라면 말고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김치 보내주시는 김에 혹시 채소도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돈 붙여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가도 되고요. 그래, 그럼 토요일에 올래? 내가 고구마랑 배추도 좀 뽑아 놓을게. 김치도 새로 담그려고 했으니 그때 다 같이 줄게. 영주랑 같이 내려올 거지. 그이는 회사 일 때문에 토요일에 출근할 수도 있는데 같이 못 가면 제가 혼자라도 내려갈게요. 혼자라도 내려갈게요. 라는 말이 어찌나 그렇게 기쁘게 들리던지. 그 전화 이후로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텃밭을 더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며느리가 차를 몰고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를 향한 말투나 표정이 확실히 달라진 느낌에 저도 며느리에게 자연스럽게 살갑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엌에 나란히 서서 마치 모녀지간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며 반찬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온 김에 젓갈을 비롯한 여러 반찬들도 바리바리 싸줬어요. 그러다 중간중간 제가 손목을 살짝 주무르며 인상을 쓰자
무거운 걸 드는 건 본인이 하겠다며 저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몇십 년간 장사를 해 온 터라 불현듯 손목이 시큰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 우리 관계가 정말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 깊숙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며느리가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결혼을 괜히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어머님과 마주 앉아 웃고 떠들고 음식도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괜히 벽을 쌓았다는 걸 알겠어요. 솔직히 그 일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 벽을 못 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글쎄 말이야. 나도 굳이 사돈댁 앞에서 그 일을 폭로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때가 있어. 하지만 어떤 계기가 없으면 우린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솔직하게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 서운하면 서운하다, 귀찮으면 귀찮다 말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는 감정을 숨기거나 복수 같은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게요. 어머님께서도 혹시나 제가 안 좋은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잖아요. 배우고 맞춰가는 게 부부인 것처럼 시댁 식구랑도 그래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면 이런 일이 어딨어.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하네 라거나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네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진짜 가족이 된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 속에서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라면 하나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서로 고난을 조금 겪긴 했지만 결국에는 서로 화해를 하게 됐고 저는 며느리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됐으며 며느리도 저를 어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게 살갑게 군이 이걸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관계였다면 괜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관계가 발전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싶어요. 요즘은 매일 같은 시간에 며느리한테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어머님, 오늘은 계란찜을 해봤는데 간이 좀 싱거워진 것 같아요. 분명히 인터넷에서 가르쳐 준 대로 만들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소금을 좀 더 넣어도 돼요? 아빠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 넣었거든요. 아니면 다른 조미료를 넣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묻거나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김장 파티를 하는데 어머님 김장 레시피를 참고해봐도 될까요? 그럼 회사 사람들이 진짜 환장하고 먹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요. 그런 평범한 일상 속 대화가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 그럴 때마다 소소한 요리 팁을 알려주며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진다고 조언을 해주곤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피하고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숨겨봐야 속병만 생기고 서로 관계는 있는 대로 틀어져 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뿐이잖아요. 차라리 한바탕 난리를 치더라도 그 뒤에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우린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 차근차근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완전히 익숙해져서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고 농담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시점을 향해 말이죠. 지금도 물론 편안한 관계지만 나중에는 이런 기억도 사라질 정도로 편한 관계가 되기 위해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